네, 10시가 돼서요.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토론회는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하는 토론회고요. 다 아시겠지만 왜 청년들은 사회복지시설을 기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사회를 맡은 직장갑질 119 온라인 노조 장종수 사무처장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귀중하신 분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좌장은 김윤민 교수님이 멀리 창원대에서부터 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대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김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박유빈 직장갑질 119 온라인 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직무대행님입니다. 굉장히 기네요. 네. 네, 다음 또 발제를 맡아주신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토론 해주실 건남표 중앙대학교 불안정 노동가 사회정책랩이자 직장갑질 119 노무사입니다. 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반윤주 과장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최혜진 연구위원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노동권익센터 공선영 팀장님이십니다. 오늘 원래 자리해 주시기로 했던 저희 온라인 노조 직장갑질 119 온라인 노조 박수홍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인순 의원님은 조금 늦으신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일부에서 사회복지사 두 분의 증언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오랜 시간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고요. 복지시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 증언해 주실 건데 한 분당 한 5분 내외인데요. 그걸 보고 있으면 의원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증언 먼저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 아동양육시설에서 약 14년간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며 아이들을 직접 케어했고 이후에는 사무직으로 전환되어 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생활지도원 시절에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집안일과 행정 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면 새벽이 되는 날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사무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와 원장의 횡령건으로 인해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구청에 보고하는 업무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매달 지도 점검이 이어지면서 관련 대응 업무도 계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초과 근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국장 또한 회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체계적인 인수인계나 교육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초과 근무와 주말 근무가 계속되었습니다. 육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분담해주는 직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복귀 전에 자궁의 임신으로 나팔관 제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몸 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었고 정신적인 고통이 심해 집에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를 정도로 힘든 상태였음을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호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이것이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는 압박이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기간 동안 회계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복귀 이후에는 그동안 잘못 처리된 회계까지 바로 잡으면서 당장 처리해야 하는 업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 책임 전가라고 생각하며 당연히 네가 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문제를 대표이사에게 먼저 전달하며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고충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이와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설 내에서는 근로시간 기록 조작도 이루어졌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임의로 수정되었고 초과 근로 시간은 제한되거나 축소 기록되었으며 그 결과 실제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장과 원장에 의한 직원 간 차별 대우와 인격 모독성 발언,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고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아는 척도 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며 출산과 관련해서는 둘째는 키우기 힘들다, 첫째만 잘 키워라 라는 발언과 함께 피임을 하고 있냐 라는 질문까지 들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개인의 삶과 선택에 대한 침해였고 저에게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은 크게 악화되었고 정신적인 고통 또한 매우 컸습니다. 결국 저는 둘째를 가질 계획조차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내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 많은 직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직원의 초과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는 구조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이라면 무엇보다 직원들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복지와 근로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장과 원장에 대한 관리와 평가 또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에서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언까지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언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비리,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며 현장의 민낯을 목격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우리는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하겠다는 마음으로 입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복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조직적 비리와 인권 침해였습니다. 첫째, 시설 운영에 조직적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습니다. 출퇴근부를 조작해 허위로 수당을 챙기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며 허위 기재하는 일이 일상처럼 일어나 부당이득을 취하고 시설장의 가족이나 지인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시설의 사유화를 보며 정직하게 일하는 종사자들은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둘째, 종사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와는 다른 근로계약을 강요받고 미사용 연차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강요받았습니다. 심지어 기간 내 성희롱이 발생해도 피해자는 숨지게야 했고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조직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셋째, 용기 낸 신고자에게 돌아온 것은 처절한 보복이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침묵하지 않았던 저에게 돌아온 것은 보복성 인사발령, 수당 미지급, 승진 방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현재도 극심한 우울증 및 불안 증상, 그리고 수년간의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겪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회복지 현장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는 개인의 희생에 기대는 제보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보호 강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비리가 적발된 시설은 즉각 위탁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전문가로서 당당하게 일하고 이용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현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증언을 통해 공익신고의 가치가 인정받고 시설이 진정으로 정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증언자분들이 이렇게 증언을 해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보내주신 이유는
그간의 많은 어려움들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저는 첫 번째 증언을 들으면서 자궁의 임신으로 나팔관 수술까지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취했다라는 거에 많은 충격을 받았고요. 두 번째 증언자분은 비리를 제보를 했는데도 결국엔 제보를 했던 당사자가 따돌림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 때문에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조금 더 늦으신다고 하셔서요. 바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진행 중에 의원님이 오시면 인사말을 듣고 기념사진 촬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왜 청년들은 사회복지시설을 기피하나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청년들의 선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의 구조와 환경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중요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복지 현장은 인력 부족과 인력의 빠른 이탈이라고 하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가 현장을 외면하는 현상은 단순한 기피가 아니라 노동 환경, 보상 체계, 그리고 조직 문화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사회복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두 분의 발표 그리고 네 분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시각 과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 발표부터 들을 텐데요. 2026년 사회복지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17개 광역시도 조례 분석을 통해 본 사회복지 실태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박유빈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 직무대행 박유빈입니다. 네, 발제는 PPT로 진행되게 되어서요. 양 옆에 있는 화면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집에는 발제문 원문으로 되어 있는 파일이 있어서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두 개 다 같이 봐주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복지사들이 왜 사회복지시설을 기피하는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17개 광역시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분석을 통해 청년들이 왜 사회복지 현장을 떠나고 또 왜 처음부터 사회복지시설로의 취업을 망설이게 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총 4가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 종사자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 둘째, 17개 광역시도의 조례를 보았을 때 왜 제도가 있어도 현장이 바뀌지 않는지를, 셋째, 올해의 법 개정의 진전과 한계를 평가하고, 넷째, 청년이 돌아오는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추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에 앞서 SNS에 만연한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여론이 어떠한지 보여드리고 싶어 가져와 봤습니다. 2030 사이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인식이 만연합니다. SNS에서 청년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자조 섞인 목소리가 가득하게 비판되는 것들이 많고요. 사회복지사가 되지 말라거나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겪는 고충을 토로하는 숏폼 콘텐츠가 수십만에서 높게는 182만까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조회수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의미합니다. 즉, 청년이 사회복지 현장을 기피하는 이유는 더 이상 현장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청년 세대가 전체 공유하고 있는 인식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NS에 공유된 키워드로는 오늘 발표할 내용의 주요 주제이기도 한 장기자랑, 시간의 수당 초과로 무료 노동, 집에 일감을 가져가서 일하는 것, 정시 퇴근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 등 대한 것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핵심 문제의식은
위와 같습니다. 청년이 사회복지 현장을 떠나는 이유는 흔히 말하듯 개인의 소명의식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구조가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 괴롭힘 경험 43.9%, 초과 근로에 대한 미보상 66.7%, 임금 부족 85.7%, 이직 의향 37.3%, 비추천 비율 47.8%가 확인됩니다. 이 수치들은 서로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낮은 보상, 과도한 업무, 괴롭힘, 불안정과 운영 구조가 하나의 체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발표를 단순한 실태 확인이 아니라 왜 청년들은 사회복지 시설을 기피하게 되었는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어서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조사 개요입니다. 이번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직장갑질 119 온라인 노조 사회복지지부가 주관하여 202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였고 2026년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797명의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응답했습니다. 또한 남인순 의원실에서 제공해 주신 17개 광역시도 조례를 바탕으로 직장갑질 119 온라인 노조 정책팀과 사회복지지부가 함께 조례를 분석하여 발표 내용에 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부 개인 사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의 집중적인 경험과 제도 분석을 함께 놓고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어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채용 단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면접에서 결혼이나 출산 계획, 부모의 직업과 소득, 종교관, 학벌, 노조 가입 여부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묻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발제문에 실린 응답을 보시면 결혼은 했는지, 언제 결혼을 할 것인지, 결혼 예정이 되어 있는지, 부모님의 나이와 직업은 무엇인지, 어떤 종교를 믿는지 같은 질문이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시설장이 면접자를 앉혀놓은 채 20분간 통화를 하며 면접을 지체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용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적인 문화가 입사 이후가 아니라 채용 단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입니다. 지난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43.9%로 일반 직장인의 평균보다 약 13.9%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해자를 보면 상급자 41.1%, 시설장 25.7%, 친인척 11.4%, 민원인 9.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괴롭힘은 외부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권력 구조에 의해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설장과 상급자 그리고 친인척이 주요 행위자로 등장한다는 것은 괴롭힘을 개인 간 갈등으로 볼 수 없고 조직 구조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괴롭힘의 결과도 매우 심각합니다. 업무 집중도나 근로 의욕 저하가 50.9%로 가장 높았고 직장 내 대인관계의 어려움, 신체, 정신 건강 악화, 퇴사 욕구로 이어졌습니다. 발제문에는 우울, 공황, 외산문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뒤 이를 보고하자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징계 관련 공문까지 받았다는 응답도 실려 있습니다. 즉 괴롭힘은 단순히 기분 나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악화와 낙인, 퇴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겪어도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인사 불이익 우려 45.5%, 그리고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41.8%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오늘 발표의 핵심 문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문제를 모르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모두가 알고 있지만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설계된 곳에 더욱 가깝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강제성이 없고 감독 체계는 있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신고 제도는 있지만 보호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갑질은 직장 내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후원 강요 또는 종교 강요 49.7%, 행사 참여 강요 18.4%, 장기자랑 및 공연 강요 12.7%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용인이나 이용인 가족과 제3자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19.4%였고 그 심각성을 높게 느낀 응당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겨도 76.8%는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설이 종사자를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설이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44.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인데 정작 자신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레퍼런스 체크를 빙자한 취업 방해의 위협입니다. 조사에서는 16.6%가 레퍼런스 체크가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비리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문제 제기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발제문에는 문제 제기보다는 퇴사를 선택해왔다. 내부 고발자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고 있기에 생계를 유지하려면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질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회복지 업계가 좁고 지역 네트워크가 강한 현실에서 레퍼런스 체크는 실제로 블랙리스트형 취업 방해의 위협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보호받을 것이 아니라 다음 채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공포가 현장의 자정작용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시간과 업무 강도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23%는 소정 근로시간을 넘겨 퇴근하고 있다고 답했고 정시 퇴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가 많아서가 79.8%였습니다. 또한 업무 시간 외 연락 경험은 77.5%, 초과 근로 보상은 전혀 못 받음이 66.7%, 일부만 받음이 14.8%로 나타났습니다. 즉 과도한 업무량과 조직 내 눈치 보는 분위기가 결합되어 정시 퇴근은 사실상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은 많은데 보상은 충분하지 않고 퇴근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사회복지 현장은 청년에게 지속가능한 일터로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저임금 체감, 이직 의향, 비추천으로 이어집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직장인과 비교했을 때 임금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85.7%, 이직 의향은 37.3%, 가족이나 지인에게 추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7.8%였습니다. 이직 이유는 저임금,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 장기간 노동, 비민주적 운영, 고용 불안 순이었습니다. 발제문에는 사명감이라는 사회복지사의 직업윤리와 가치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처우 개선 부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간다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사회복지 현장을 떠나는 이유는 사명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명감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왜 현장은 바뀌지 않는가? 17개 광역시도 모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 기준, 근무 환경 개선, 권익 보호, 실태 조사, 계획 수립 등 법과 조례상 필요한 내용은 이미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현장은 바뀌지 않을까요? 발제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제도는 있는데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와 법은 대부분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켜지지 않아도 제재가 약합니다. 인권 침해를 금지한다고 하면서도 신고는 여전히 시설 내부에서 하게 되어 있고 지자체의 관리 감독 책임이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로 책임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결국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있는데 책임은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는 분명 진정도 있었습니다. 보수 지침에 기본급, 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가산, 승급, 승진을 포함하도록 한 점, 3년마다 근로 여건과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 공표하도록 한 점, 국가와 지자체 고용 안정 책무를 신설한 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근로비준법을 따른다고 명시한 점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업무 결손이 다른 사회복지사들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한 부분도 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조항이 여전히 의무 조항이 아니라 노력에 머물고 있다는 점,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재정 페널티 같은 실질적인 이해 장치가 부족합니다. 또 내부 신고 구조, 분산된 관리 감독, 레퍼런스 체크 악용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선언적 개정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개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오늘 발표의 또 하나의 핵심 문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복지 현장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에서 시작됩니다. 8가지 제안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보수 지침의 의무화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권고 수준이 아니라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 재정 페널티가 가능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둘째, 외부 독립시설기구 신고입니다. 시설
내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 단위의 권익지원센터 등 외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종사자 대표 참여 의무화입니다. 시설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종사자의 발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가족, 친인척 중심의 운영 제한입니다. 복지시설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후원 종교 강요 금지의 명문화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종사자의 양심과 자유와 노동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대체 인력과 고용 승계에 대한 국가, 지자체 책임 강화입니다. 출산, 육아휴직, 위수탁 변경 상황에서 종사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째, 레퍼런스 체크와 블랙리스트형 취업방해 방지 규정 신설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경력 단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강제력 강화와 위반 시 실질적 처벌 규정 마련입니다. 노력 의무만으로는 현장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청년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처우 수준이 낮아서만은 아닙니다. 권력이 집중된 구조 속에서 문제가 제기가 어렵고 휴가 사용이 제한되며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괴롭힘, 후원과 종교 강요, 가족 세습, 고용 불안이라는 반복되는 구조에서 청년은 현장을 직업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선언이 아니라 더 강한 실행입니다. 보수 지침의 의무화, 독립기구, 신고기구의 설치, 대체 인력에 대한 국가 책임, 취업 방해 금지, 시설 운영의 민주화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청년이 돌아오는 복지 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단순히 문제를 확인하는 자리를 넘어 정말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질문인 청년들은 왜 시설을 기피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답변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라는 것과 함께 그 구조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현재 있는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가운데 남인순 의원님께서 오셨는데요.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전에 소속으로 있고 저도 사회복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토론에 좀 시간을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아침에 제가 건강검진이 있어갖고 조금 불가피하게 늦게 됐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해서 왜 청년들은 사회복지시설을 기피하나 토론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실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여러 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잘 작동이 되는지 사실 현장의 목소리가 참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토론회여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좌장과 또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서서 이제 우리 온라인 지부에서 그 실태를 다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언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권익지원센터도 제가 사실 이제 법을 제정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도 매우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사례가 이제 권익 침해 사례들이 접수가 됐고 그 유형도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사회복지시설을 기피하지 않고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또 구조적 환경에 대한 반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와서 또 오래 못 있고 또 떠나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제가 들었고 또 고용도 너무 불안정한 부분이 있고 또 그 지역이냐 서울이냐에 따라서 처우가 다르고 또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데들이 좀 일부 있긴 합니다. 근데 오히려 국가가 더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작년 12월에 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관련해서 그 지방 이양 시설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고 지원 시설이 오히려 잘 안 지켜서 국고 지원 시설까지 해서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확대하는 사회복지사 처우법이 통과가 됐고, 아마 지금 정부 계획으로는 원래는 올해까지 해달라고 제가 저와 저희 보건복지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마 내년까지는 이 가이드라인을 100% 지방이든 국가 지원 시설이든 그거를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이후에 또 저와 함께하는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기념사진을 먼저 한번 촬영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발표 듣겠습니다. 청년 사회복지사의 괜찮은 일자리 구현 방안에 대해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아래미 교수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된 건가요? 네,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서울여대 김아래미입니다.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잘 안 온다는 얘기를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가 좀 이제 기피하는 이유들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제가 만나는 현장 종사자분들을 통해서도 사실 거의 매번 듣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왜 현장으로 가지 않는가? 사실은 요즘 소위 가성비 내지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전공을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하게 존재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다른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런가? 이거에 대해 저희가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년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이긴 합니다만 그 지역아동센터 지침을 보면서 놀랬던 게 거기에 최저임금 이상 줘야 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을 주고 있고, 사실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으면 단순한 일을 기대하기 마련인데, 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책임과 많은 서비스의 질, 이런 것들을 확보하도록, 높은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도록 요구받고 있고, 이런 모순들 때문에 현장에 오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우리의 목표는 이제 괜찮은 일자리 구현일 것 같습니다. 예, ILO도 그렇고 유니스라든지 유럽에 있는 그런 위원회들도 다 저 괜찮은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일자리도 괜찮은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사회복지사에 대한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박유빈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청년사회복지들이 오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회복지사 통계 언감이나 조사들을 보시면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30대 초반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30대 후반 내지는 40대까지도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사회복지 현장의 어떤 지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겠죠. 예, 그래서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계속 현장에 오고 이 사람들이 경험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현장을 발전시켜 나가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일단 조사 결과를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김유민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작년에 이제 서울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 Z세대 예비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저연차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간단히 공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흥미와 적성에 맞아서
가 많았고, 그다음에 전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점인데 이거는 전체 전공을 따졌을 때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있는 거고요. 공부가 재밌다. 예. 그리고 나 뭔가 이걸 가지고 같이 실현을 시켜보고 싶다.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들은 있는 게 확실합니다. 진로 계획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예비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 취업을 결정했다는 거는 한 30%, 취업 가능성이 있다 정도가 35%,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는 뭐 한 65% 정도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어지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어떻게 진로를 결정했느냐 물었을 때는 이제 나의 의지, 내가 사회복지를 가치로 삼아서 현장에서 그걸 실현해보고 싶은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높았고, 그다음 실습이나 자원봉사 경험, 전공 수업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사실 나의 의지 빼고는 실습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실습이 현장을 선택하게 되는 좋은 경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비 저연차 사회복지사 모두 진로 계획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로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치 실현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박유빈 선생님이 발표하신 자료도 그렇고 저희 연구에서도 그렇고 사회복지사의 업무 자체가 의미 없다, 재미없다, 내지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어서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거의 없었고 일자리의 문제들이 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치 실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그럴 수 있는 기관을 찾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 현장이 그것을 충족시켜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일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적당한 보상이 없으면 이것은 선택하지 않는 게 맞겠다, 이런 결론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고 그것을 하면서도 적절한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장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 현장에 대해서 어떤 우려가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예비나 저연차 모두 낮은 임금을 첫 번째로 꼽았고, 우리가 이제 공무원의 한 95%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95%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공무원의 임금 자체가 원래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각종 복리후생제도에 비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리후생제도는 또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임금이 다른 여러 가지로 상쇄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업무 과중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비민주적인 어떤 조직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강점은 뭘로 봤느냐? 업무의 전문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현장은 사실 그 비정규직이 다수인 조직은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지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운영되는 이제 일자리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맞돌 사업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고용 안정이라고 하는 건 강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시설은 한번 만들어지면 사실 없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와의 관계는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저연차 사회복지사는 고용 안정을 첫 번째로 꼽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의외로 조직 내 수평적 분위기도 강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직마다 문화가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경력 개발의 기회가 있다는 것. 사회복지사들은 이제 경력에 따라서 호봉제로 호봉도 올라가고 또 승진의 기회도 제한적이지만 있긴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강점인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 임금 체계와 관련해서는 일단 초봉이 너무 낮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었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회복지사 관리자급 선생님들도 한 몇 년만 버티면 이 일자리가 좀 만족스러울 텐데 초반에 몇 년을 버티지 못해서 나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었습니다. 사실 공무원도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의 임금을 더 높여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업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예비사회복지사는 일단은 공정한 보상 및 복지 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성을 요구하면 전문성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임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 근로를 하면 추가 근로 수당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충분한 인력과 합리적 업무 분장, 이거는
추가 근로 좀 덜 하고 싶고 일생활 균형 같은 걸 가지고 싶기 때문에 업무 과부하를 이제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평적인 문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저연차 사회복지사는 충분한 인력과 합리적 업무 분장이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또 시간하고 관련이 되는데 유연근무제 등 탄력 근로가 필요하다 했고, 그다음 공정한 보상 및 복지제도 순으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복지 현장 직업 유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이제 임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장은 아시다시피 소규모 시설이 다수입니다. 10인 미만 시설이 50%를 넘습니다. 그러면 승진의 기회는 뭐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 그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 조사를 보면, 물론 그건 이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도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만 5인 미만 시설이 27%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명, 4명이서 일하면서 승진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취업하고 나서 승진은 됐다라고 하는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승진하고 싶은데 이 소규모 시설 구조에서는 승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시설의 규모화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현장에서도 만족스러운 점은 뭐냐 하면 동료와의 관계, 하급자와의 관계, 인간관계가 이제 그들을 버티게 하는 또는 유지시키는 힘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직의도는 3.57이었는데요. 사회복지사 통계 현감에는 2.9라고 돼 있는데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그 저연차 사회복지사들의 이직의도는 3.57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원래 이 조직 관리나 인적자원관리 연구를 하면 원래 저연차 종사자들의 이직의도가 가장 높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 사회복지사들도 3.57로 높다는 거는 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보수가 낮아서 업무량이 많아서 승진 기회가 없어서 순으로 이직을 희망하고 있었고, 전직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변수인데, 전직은 이제 사회복지를 안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떠나서 아예 다른 일을 하는 걸 말하는데, 전체 응답자의 35%가 이제 사회복지를 이제 그만할 걸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서사협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고요. 뭐 그런 저런 것들을 다 고민해서 이제 정책 과제를 제안드리면, 일단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일자리는 버티는 일자리가 아니라 만족스럽고 괜찮은 일자리라고 판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처우개선위원회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저도 이제 시군구 중에 하나 처우개선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좀 거수기적인 역할을 하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처우 개선 내지는 괜찮은 일자리를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목표와 실행 주체, 실행 시기, 사업 내용 평가 등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일자리가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 ILO 같은 국제기구들은 임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괜찮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저 7가지의 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이나 고용 안정성, 뭐 안전, 사회적 대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를 하면서 떼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엄청난 고임금을 바란다기보다는 적정 임금을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무엇을 바라냐고 하면, 사실 제가 이제 제 수업 때 매년 학생들한테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조사를 하는데, 한 5, 60명 대상으로 한 5년치 조사했을 때 1등이 일생활 균형입니다. 통근 시간, 그다음에 시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주면 적정 임금을 받으면서 나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괜찮은 일자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저렇게 저 7가지의 요소들 중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저연차 임금 체계 개선은 필요한데, 요건 아까도 말씀을 놔두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임금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법은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나 이것이 어떤 실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의 95% 수준이 됐으니 더 이상 임금은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공무원 수준의 임금이
높은 수준이 아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복리후생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임금 기준이 과연 앞으로 청년사회복지사들을 오게 하는데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에선 좀 의문이고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사회복지사 일자리를 얘기할 때 뭐 교사 수준이라든지 뭐 다양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직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사 직군들을 고려해서 뭐 어느 정도 임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일단은 공무원 수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목표를 세웠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의 일이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공무원 수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직무에 부합하는 수준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매우 전문적인 일을 한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판정을 하고 사례 관리를 할 때에는 이거는 최저임금 수준의 전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그에 따른 임금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임금 체계가 비정상적인 임금 체계를 유지하게 하는 하나의 실링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일자리의 정상화가 필요한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노인 일자리나 맞돌 사업이나 뭐 각종 장애인들 사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 사업 인력으로 매년 인건비가 계약직으로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회복지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임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뭐 호봉제가 아니고요. 그냥 매년 계약직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계약직을 없애야 된다기보다는 임시사업은 당연히 계약직으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속사업인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할 경우에 뭐 일자리에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분절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맞돌 사업은 뭐 그냥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금 수십 년간 지속될 사업인데 아직도 이렇게 사업 인력이나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저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부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에서 일을 시키면서 그 뭐 11개월 일하고 12개월 일하게 하는 일자리 주는 거 문제 있다. 그리고 그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오히려 정규직보다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임금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몇 번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거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사회복지사의 이런 사업 인력들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기회를 우리가 이용해서 일자리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진 체계를 강화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 소규모 시설 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5인 미만 시설이 아까 27%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5인 미만 시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간주가 되냐면 영세 시설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도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세금도 면세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잘 운영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매우 열악한 구조일 거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왜 사회복지시설은 전문성을 요구하면서도 이렇게 5인 미만의 영세한 시설로 운영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시설들은 좀 규모화를 할 필요가 있고 뭐 2명, 3명 일하는 시설들 안에서는 거기에서 승진, 평가, 채용의 공정성, 슈퍼비전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작동하기 어렵고 제가 만난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선생님은 거기 직원이 4명인데 1명이 휴가를 쓰면은 발달장애인을 예를 들어 4명당 1명이 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휴가를 쓰면은 다른 직원들이 백업을 해줘야 되는데 중증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휴가는 상상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규모화가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승진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규모화를 좀 더 제안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통한 직업 기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우리 현장에서 실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사실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습의 질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실습을 양질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생활 균형 지원 을 확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요즘 청년사회복지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일생활 균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고무적인 것은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것들을 현장에서 쓰기 매우 어려운 구조였는데 사실 최근에는 그래도 상당히 자유롭게 쓰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증언에서는 쓰기 어렵다고 하는 케이스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은 지금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의 적용 수준은 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들을 이제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이것들을 청년들에게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복리후생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대학원 학비 지원이나 건강검진비 지원이나 뭐 심리상담, 주거자금 대출 이런 것들은 사실 규모 있는 꽤 큰 공공기관에서는 다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은 학교에서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배웁니다. 예, 그리고 그걸 내재하고 현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유지되지 않을 때 사실 이직이나 전직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 직업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사실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자격증 제도를 좀 개편하는 일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계속 열악하기만 한 건 사실 아닙니다. 예.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측면들도 있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초봉 사회복지사가 이것저것 수당 다 합치면 한 3,30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정도면은 아주 부족한 편은 아니고, 그리고 또 뭐 각종 복리후생제도도 늘어나기는 했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는 사회복지사에 처우하면 뭐 결혼하면 두 부부가 결혼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된다, 뭐 이런 식의 인식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긍정적으로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전공 만족도,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으로의 취업 가능성,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비교적 높았지만 결국 젊은 청년 세대의 이탈을 막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의 이상, 즉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간극을 메꾸는 것이 우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어떻게 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또 함께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 분의 토론 들을 텐데요. 토론 한 6분에서 7분 정도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토론은 권남표 중앙대 불안정 노동과 사회정책 랩 직장 갑질 119 노무사님의 발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권남표입니다. 예, 저는 이거 흔들리네. 앞서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우개선위원회도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앞에 두 발제에서 지적하듯이 공정한 보상 및 복지제도, 충분한 인력과 합리적 업무 분장,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는 그 청년 사회복지사가 구하는 현장에 대한 목소리인데요. 그 광장에서의 탄핵 이후 낡은 것은 갔는데 왜 새 것은 오지 않는가라는 말은 현재도 지금 다시 통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에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질서는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해서 언제 우리가 동의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이 노동의 현장은 사실 민주주의 학교와 같아가지고 토론, 책임, 발언, 조직, 협상 모든 것들을 배우는 공간이고, 여기에는 노동조합, 직장 노사협의회, 또래 모임, 현장 회의 등이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기술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로서 서로 조율하고 다른 의견을 다루는 방식을 학습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장을 대표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통상 의사결정의 편향성이나 과잉 대표, 관제주의적 결정, 그 시에 그쳐가지고 노동의 민주주의적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 있고 민주적인 위원 성출의 방식이 필요한데요. 본 토론에서는 현재 제도 조합 속에서 청년 등 사회복지사를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처우개선위원회 도입 과정을 좀 보면은 이게 2012년 1월에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어가면서 기관들이 비용 절감의 부담을 종사자에게 다 전가했습니다. 그 결과 저임금과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화됐을 것이고요. 이 당시에 이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적정 급여의 지급, 즉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명문화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사회복지사법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해서 임금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보완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임금차별 결정을 했고요. 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지역, 시설 유형, 재정 지원 방식에 따라서 여전히 보수 차이가 있었고, 당시에 행정부의 단독적인 결정 구조가 이러한 빈 공간들을 메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결과 합의제 기구로서 처우개선위원회가 이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이 처우 개선위원회는 이제 정부에서 정한 급여를 정당화하는 합의제로서의 성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2022년에 처우개선위원회가 시행됐고, 처우개선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위원회와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세 가지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처우개선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다루지 않았는데, 이건 뭐 다음번에 온라인 노조에 문의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잘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저는 계속 했던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앙위원회는 1기에 이어서 지금 2기가 운영 중이고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직접 읽으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위원장과 전문가 3인,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 3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3인, 변호사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방정부 역시 비슷한데, 일단 서울의 예만 들자면 서울 위원장과 그리고 교수 3인, 그리고 복지관 협회와 복지재단, 협의회 회장, 시설장, 대표이사, 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성들의 실제 구성 비율을 저희들이 좀 비교를 해보니, 직장인재 119 온라인 노조에서 남인수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로 2025년 기준으로 중앙과 지역위원회 총 위원수를 산정하니까 총 238명이었고요. 이 중에서 당연직인 공무원이 약 20%인 48명을 차지했고, 이것은 사실 처우개선위원회의 합의제적 성격보다 행정의 이해, 즉 예산과 책임에 대한 소재를 우선시해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정도의 비율이긴 합니다. 나아가가지고 사용자 단체 중심의 위원회 구성으로서 사회복지 관련 협회와 단체가 70여 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관계자가 45명으로 약 50%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성은 민주주의적 잠재력을 약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전체 위원 238명 중 중간 관리자를 포함해서 확인된 현장직 위원은 8명에 불과했고요. 이런 8명이 불과하다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와 필요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구성하는 집단은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 유형의 시설이 있고 청년과 고령자 등 연령 차이가 있고 사회적 신분도 있을 것이며 혼인 여부, 출산 또는 임신, 그 외에 여러 출신, 종교, 사상 등 다양한 집단들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집단들을 모두 대표하지 못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도구적으로 자문회의체 또는 요식적 합의제가 되거나 특정 집단의 이해를 과잉 대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노동의 현장은 민주주의적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하지 않고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방안으로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 권한을 가지듯이 처우개선위원회가 대표성과 합의제로서 설립 취지에 어울리는 위원 구성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중 한 가지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회복지사 처우법의 3조 2항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이라는 내용이 삭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급여 수준이 반드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들에게 상한선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외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 선정 기준에 있어가지고는 집단별 가중치를 둔 투표로 위원을 일부 선정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현장의 토의를 기반으로 다양한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선정 방법으로서 사회복지사법 제4조의 2, 사망, 2호 과목 내지 다목에 단체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고요. 여기 그리고 청년이나 여러 집단들을 대표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좀 더 정비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협회장과 시설장 중심의 위촉을 줄이고 사회복지사 집단의 선거 등의 방식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우개선위원회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확인할 수 있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토론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복지실천연구소 최혜진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기피하는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토론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11년 이후에 매년 발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조사 결과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2025년 통계연감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이직 고려 사유를 저는 좀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임금 수준의 적정성 문제, 일생활 불균형, 개인적 성장 욕구 미충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직 이유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전체 평균 비율과 비교했을 때 열악한 근무 환경 및 복리후생 제도 부족의 응답 비율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또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이직 의사 없음 보기 문항입니다. 이직은 개인의 생애 주기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 문항에서 응답 비율이 전체 25.8%였습니다. 이는 반대로 조사 응답자의 74%가량이 이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보았을 때 20대의 이직 의사 없음 응답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이직 의사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발제문에서 다뤄진 바 있듯이 낮은 임금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일생활 균형, 성장 기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직업 인식의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금 문제인데요. 그 직무만족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수준은 전체와 비슷하거나 근소하지만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20대 사회복지사들의 상사 및 동료 관계, 근로환경, 인사정책 등에서의 만족 정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조직 차원의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 영역의 만족도는 다른 항목에 비해 그 평균 점수가 2점 후반대로 가장 낮았으며, 특히 20, 30대의 급여 만족도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앞서 김아래미 교수님 발제에서 언급되었던 저연차 임금 체계의 개선은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역시 청년층의 현장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5년 조사에서는 2015년도에 조사한 사회에서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포함하여 조사하였는데요. 실제로 이 질문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사들이 인식하는 사회복지사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 수준을 의미하는 매우 주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조사 결과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5년에는 평균 5점, 2025년에는 평균 5.3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25년 결과는 2015년에 비해서 평균값이 미미하게 증가하였지만 1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결과를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20대, 30대의 평균 점수가 각각 5.1점, 4.6점으로 40대, 50대 이상이 각각 5.3점, 5.8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청년 세대의 그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그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무수한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정책의 변화 속에서 서비스와 클라이언트를 연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사회복지사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전문성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취약한 권리 보호, 제한된 성장 기회와 같이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 구조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발제문과 2025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결과를 보았을 때 청년들이 사회복지 시설을 기피하는 이유가 단순한 세대 특성이 아니라 사회복지 일자리의 질과 구조적 노동 환경의 문제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일자리를 안전하고 공정하며 성장 가능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괜찮은 일자리로 재구성하려는 정책적이고 조직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조사 결과 공유해 주셔서 그것이 세대를 넘어서 사회복지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금 확인했고, 그렇다면 변화의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들도 또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토론은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로 하신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팀 공선영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공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감정노동 직군이 이제 사회복지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2018년에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제 방문 노동자인 복지 플래너를 실태조사를 했었고, 2020년에는 이제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감정노동 컨설팅 조사를 하고, 2024년에 이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이제 감정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오늘 이 토론회에서 이제 발제문을 보고 어떻게 좀 얘기를 해볼까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사회복지사 외에도 이제 다양한 직군의 감정노동자, 뭐 이제 산업 이런 그 기관들을 그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문제점은 뭐 예산, 인력 아니면은 이제 뭐 임금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앞에서 이제 발제분들과 이제 발제자들과 그 토론자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그래서 그렇다면은 다뤄지지 않을 수 있을 어떤 감정노동과 직계의 어떤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안전한 노동 환경을 구축하는 데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이게 안정된 어떤 노동 환경이 구축이 되어야지 그 청년 사회복지사들도 이런 현장으로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먼저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조사 결과들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그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앞에서 이제 발제하신 분과 뭐 토론하셨던 분들과의 어떤 통계하고도 계속 일맥상통한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보시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75%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감정노동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수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정 부조화의 그 위험군이 80.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비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보호 체계 역시 51.8%로 이제 위험 수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하고 이제 감정 노동 유형을 이제 심층 면접을 통해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아까쯤 그 증언에서도 나왔지만 뭐 언어 폭력, 신체적 위협 폭력,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이제 서비스 대상자의 어떤 취약성들을 볼 수가 있었고, 이제 감정 노동의 원인이라고 본다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어떤 폭언 또는 과도한 부당한 요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심층 면접을 통해서도 봤었을 때 이런 감정 노동의 원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력과 그 피해율의 빈도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사회복지사들이 그 폭력 피해율이 어떤가를 봤더니 59.4%가 언어적인 폭력을 경험을 했던 거고, 21.9%가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층 면접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원인이 어떤가를 봤는데, 직장 내 괴롭힘의 기본적인 문제는 거의 조직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 시설장들의 어떤 권한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직계가 굉장히 조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의 위험군 비율을 우울 위험군을 봤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18.4%가 우울 위험군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감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항상 물어보는 걸까? 최근 1년간 자살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4.8%거든요. 근데 보통 성인 남녀의 평균이 1.7%인 거를 본다면은 3배 이상의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연구에서도 나왔는데 그 직무 만족도를 봤는데 전체적인 직무 만족도는 이게 5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2.95점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낮은 거는 다 아시다시피 임금에서의 만족도가 가장 2.68로 가장 낮게, 2.61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를 봤는데 여기서는 보상 불만족, 그러니까 임금이나 뭐 복리후생에 대한 어떤 불만족이 43.2%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과중한 업무량, 그리고 이제 조직, 그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 의견에 대해서 이제 심층 면접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발제문에서도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 저희는 이제 한번 또 살펴볼 부분이 그 법 제도 또 매뉴얼을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앞에서 발제하신 분께서도 제도는 있는데 매뉴얼은 있는데 작동하지 못하는 현장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감정노동 같은 경우는 산안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제41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산안법 41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필요 조치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 같은 경우는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제3자의 폭언으로 이제 넓혀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심층 면접과 그 설문조사 결과 그 산안법을 위반한 사례 뭐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산안법 제41조의 위반 사례는 2항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업무 중단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현장에서는 해당 규정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많이 드러났고,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위반 사례를 보면 기본 매뉴얼이 없다. 그리고 이게 교육이나 휴식 시간이 이런 그런 핵심적인 조치들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위반 사례들이 있었고, 심지어 이제 근기법도 위반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연차수당 미지급 그 근기법에 의하면 60조 2항에 그게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근기법 그 50조 1항에 보면은 그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겨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근기법 76조 3항에 보면은 공익제보 이후에 이제 어떤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그러니까 조례는 있는데 법이 있는데 작동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저희 센터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감정 노동이 그 각 기관에게 어떻게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지를 이행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은근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이게 기관별로 뭐 평가를 하게 되니까 조례에 따라서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이런 이행 점검을 통해서 아예 경영 평가에 반영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저희가 매번 점검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뉴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매뉴얼을 보니까 서사협에 이제 2019년에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데 여기에서의 위기의 개념이라는 게 상당히 협소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협소하고 엄격한 개념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어떤 문제 상황 밖에 어떤 위기 대응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현장 대응,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 노동 피해가 발생했었을 때 대응 범위가 이제 축소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위기로 이렇게 축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후 조치보다는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사후 조치에 이제 조금 초점을 낮췄다. 그리고 이제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런 보호 등 예방 조치가 있는데 그런 거는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매뉴얼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이제 매뉴얼 자문, 감정노동 매뉴얼 자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시설의 맞춤형 감정노동 모범 매뉴얼의 어떤 목차안을 이제 저희가 한번 설계를 해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고, 이런 어떤 이제 실태조사, 그 다음에 심층 면접,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법제도 매뉴얼 검토를 통해서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들의 감정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개선 방안은 어떻게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크게 이제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 객관적인 어떤 사건 해결 시스템 구축과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시설 내 어떤 조사 및 대응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 노동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이제 전담 조직 담당자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직계가 발생을 했었을 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기간에 어떤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내부 조사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해드리려고 이제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계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이제 직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드리고 이 기관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어떤 컨설팅까지 이제 제공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용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용자의 그 협력 수준 강화인데 이거는 이제 상호 협력 동의서와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이라고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굉장히 어떤 폭언이나 부적절한 호칭, 성희롱, 업무 범위 외의 어떤 행위 등을 요구하는데 이런 예방 방안으로 이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시작을 할 때 상호 협력 동의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협력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한번 제안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어떤 좀 적극적인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하고 이용 기준을 좀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감정노동 그 보호 이제 포스터나 안내문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시설을 가보니까 이런 것들이 붙어 있지 않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있는 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한번 보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포스터나 안내문,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포스터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이용자들이 이렇게 뭐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눈에 띄는 곳에 안내문이나 포스터를 배치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전화 연결음에 뭐 요즘 되게 많잖아요. 기관에서 이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뭐 가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전화 연결음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감정 노동자 보호 안내 멘트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업무 환경 개선에서는 이제 뭐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한 당번제 검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증언에서도 나왔는데 업무용 전화 제공과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보호용 장비 지원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제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2인 1조가 동행인 원칙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호신용 벨이라든가 이제 녹음이 가능한 그 명찰들이 있거든요. 경기도는 이거를 굉장히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들이 굉장히 이제 좀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굉장히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 그런 지원 프로그램과 예방교육 강화,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감정노동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1:1 개인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단 치유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정노동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에 대한 권리자 보호 교육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노동자가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주나 관리자들이 이 제도를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 관리자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매뉴얼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도 좀 신청을 하셔서 활용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센터의 역할이 좀 강화되어서 그런 기능들이 좀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그걸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높은 강도의 감정노동과 폭력에 노출되었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과 반윤주 과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과 과장 반윤주입니다. 오늘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와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뜻깊은 토론회에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하신 발제해 주신 의견과 이제 여러 가지 토론들을 들어봤을 때 청년들이 사회복지 현장을 두렵고 불만족스러운 업무 공간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일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됩니다. 말씀드리면 제가 2월 25일에 첫
지금 여기 사회서비스 일자리과에 발령을 받아서 이제 막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제도와 현장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제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고민해 볼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들과 관련해서 저희과 일자리과에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그리고 실태조사, 처우개선위원회 등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라던가 권익지원센터, 협의회 등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 중에서 인권 침해나 이런 거 관련된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에도 또 전달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제도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국정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간에도 좀 역량을 집중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여왔습니다. 국고지원 시설의 인건비 준수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왔고 종사자분들의 처우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해왔습니다. 아까 남인순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올해 국고지원 시설의 준수율을 98.2%까지 끌어올렸고 내년에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완전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사자의 안전과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종사자들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습니다. 지난해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는 대체인력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시는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문제들만 해도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금 수준이라던가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제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좁히는 것이 제가 앞으로 수행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제언들을 단순히 경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처 내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서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노력들이 실질적인 어떤 변화로 이어지고 그 변화가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와 닿는 변화로까지 또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해 봅니다. 혹시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또 말씀 나눠주실 분들 계실까요? 네. 오늘 발제랑 토론 정말 너무 잘 들었고요. 토론 중에 권남표 의사가 한 게 좀 인상 깊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좀 궁금해서 지금 차원선위원회가 제2기의 1기 명단도 궁금해서 봤더니 GM계우 인사팀장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처우 개선을 하려면 종사자, 실무자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김아레미 교수님도 이렇게 교수님이 들어가도 거수기 역할하는 게 처우 개선 여기가 과연 실질적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권남표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여성, 청년, 실무자 이런 커터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공감이 돼서요.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논의들이 있을까요?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직 한 달 돼서 그런 논의가 이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를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사회복지 처우개선위원회를 좀 실질적으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차관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떤 실질적인 안건을 처우개선위원회에 올릴까 그리고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당사자주의라고 해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과 제도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 제기를 줄곧 해왔고 그래서 많은 정책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처우개선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한 것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있으실까요?
네, 저는 공선영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그 법 제도 매뉴얼 검토를 이행 점검하는 것을 경영 평가에 포함하는 걸 좀 제언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번 느꼈던 게 사회복지 시설에서 보건복지부 평가랑 각 이제 지자체 평가를 준비하면서 뭐 그 지표들이 보통은 이제 서비스가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많은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 고군분투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그런 보호 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법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그런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부터 조금 개편돼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 쓰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에 공감돼서 한번 첨언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해결 방안이 하나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시는 이 법인이나 이 기관장들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의무 교육을 반드시, 그러니까 그걸 안 받으면 아예 그냥 이 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이분들 직장 내 괴롭힘 교육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뭐죠? 자격 유지되기 위해서 하는 고수교육? 예, 뭐 그거 말고 그것도 실제로는 뭐 거의 대리 참석하시는 게 제가 그 교육을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 법인장들 정신을 좀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가 그러니까 예, 그냥 너무 심각하거든요. 5인 미만 이런 것까지 여기서 해결할 수는 없고 5인 미만은 저희가 또 따로 이제 저희가 정부 통해서 해결을 할 텐데 그거 말고 이 복지 시설을 운영한다는 분들의 인권 의식이 너무나 떨어져서 이분들의 문제를 이분들이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권 의식에 대해서 별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네가 신고해 봤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대대로 그 물려받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 이분들 교육을 어떻게 의무화할 것인가? 이분들 이 교육 못 받으면 아예 시설 운영 못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그것도 제가 보기엔 또 정권 뒤로 가면 다 흐지부지 될 거예요. 올해 안에 뭔가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복지시설 못 바꾼다고 전 봐요. 그래서 올해 안에 뭔가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조금 올려줘 이런 문제는 그냥 계속 뭐 좋아지는 거니까 그건 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물론 더 근본적으로는 이걸 그냥 국가가 공공시설을 운영해서 이런 사유화가 안 되도록 만드는 건데 그건 좀 다음 게 얘기하기로 하고 당장 필요한 저는 이 두 가지 문제 좀
의견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고민이 있으신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내부 고발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직장에서든 지켜져야 되는 가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현장에서 조금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의무화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뭔가 잘못된 관행이라던가 뭐 문제점이 있으면 사실은 그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체가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은 사실 뭐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제도화 시킬지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지원센터라던가 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복지부에 돌아가서 이런 내용을 이제 복지정책과에도 좀 공유하고 진행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한 분 정도 더 있으실까요? 네. 한번 각동하게 됐는데요. 질문은 아니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사례인데, 예전에 상신모자원이라는 곳에서 그 대표가 이용인을 성추행을 해서 처벌을 받고, 근데 이제 직원을 또 성추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고발했더니 해고가 됐어요. 해고가 됐고 거기에 부당이고 무죄 신청을 노조에서 해서 결국 이기긴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아주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이사장이 이제 그런 일로 퇴임을 하게 됐는데, 이사장이 정확한 개요가 좀 헷갈리긴 한데, 그 이사장이 또 그 이사장의 처남이 다시 또 이사장이 되고, 그 해고를 계속 두둔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저는 다른 법인에서도 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게 갑자기 떠올라서 질문은 아니지만 말씀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그런 약간의 카르텔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분의 발표, 네 분의 토론, 그리고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의 플로어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뭐 다양한 어떤 진단, 제안들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복지 현장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또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오늘의 논의가 일회성의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의 날에 이루어진 오늘의 논의가 사회복지의 가치 그리고 역할을 좀 다시금 되새기고, 특히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현장에 들어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